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제사랑병원 수술 이야기, 무릎의 손상 중에 하나인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무릎의 그 동요 정도가 아주 심하다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수술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재건술을 하듯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다면은 재건술이 수술로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수술법은 한 7년 전에 제가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결과가 아주 뛰어나서 이 수술을 받은 분들이 다 만족하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돼서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아주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단부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전방십자인대에 비해서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증상이 환자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병원을 방문해도 진단하는 그 장비의 그 부재로 인해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방십자인대는 무릎에 이렇게 뒤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놓여서 위아래 뼈에 붙어 있게 돼서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원인은 전방십자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게 비교적 예가 적습니다. 첫째는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이제 땅에 닿게 되는데, 이때 체중이 실리거나 가속이 붙게 되면은 무릎 뒤쪽으로 아주 강한 힘이 가게 되는데, 이때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승용차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면 추돌이 되게 되면은 대시보드가 이게 운전자의 무릎을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파열이 되는 예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친 분들이라면은 혹시 내가 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지 않았나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이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장비가 텔로스라는 장비를 이용한 부하 검사가 되는데, 이런 텔로스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지만은 구입이 어렵습니다. 이게 국산은 없고 대부분 독일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비한 병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되는데, 이런 텔로스라는 장비가 있다면은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진을 좌측에 있는 무릎은 정상이고 우측에 있는 무릎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인데요. 같은 검사를 했을 때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 사진을 보면은 무릎이 뒤쪽으로 16mm 정도 밀리는 것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MRI 촬영을 하게 되면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검사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다친 분들이 MRI 촬영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또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후방십자인대가 되겠고요. 우측에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 환자의 실제 MR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MR 촬영을 하게 되면은 쉽게 진단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아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의사는 수술을 하지 마라, 어느 의사는 수술을 해도 결과가 나쁘다, 또 이제 저같이 수술을 해야 좋다는 의사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것을 좀 꺼리거나 아니면 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수술법을 한 7년 전에 개발을 해서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어떤 수술이냐면은 인대가 붙는 위쪽과 아래쪽 뼈에 터널을 뚫게 되겠습니다.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이식물을 삽입한 후에 위쪽과 아래쪽에 고정을 해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후방 십자인대에 대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쪽 위에도 터널이 뚫려 있고요. 아래쪽도 터널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그 주행 방향에 맞게 이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가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래 그 인대가 붙는 정확한 위치에, 즉 해부학적인 위치에 터널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인대가 부착되는 부위에 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도 있고, 또 이제 시야가 이렇게 확보가 잘 안 되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터널을 뚫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터널을 뚫는 것이 좋은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안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식물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모든 수술조차도 다 타각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후방 십자인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각원을 이용하는 수술법이 타각원을 이용하는 수술법보다는 월등하게 결과가 좋습니다. 즉 타각원을 이용하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타각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그 조직을 냉동 상태에서 다시 쓰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다시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후방 십자인대 이식물의 그 주행 방향 자체가 이게 뼈에 이게 갈리고 충돌이 되는 그런 주행 방향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동요가 많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병원 같이 자각원을 이용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다면은 당연히 타각원에 비해서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자각원을 이용한 것이 이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자각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가 안 나오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은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자각원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한 부위에 좀 후유증이 남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서 반건양건이라는 심줄을 하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각원을 이용한 재건술이 결과가 좋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자각원을 이용한 수술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잔존인대를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잔존인대를 보존하게 되면은 몇 가지 그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잔존인대 주위에는 혈관 조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물을 삽입을 하고 수술을 했을 때 쉽게 이식물들이 혈관 조직에서 자라 들어간 그 조직으로 인해서 쉽게 재생이 되고 주위 조직에 동화가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인대를 싸고 있는 막에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경 조직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직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무릎에 밸런스 기능 같은 것을 좀 더 회복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사진은 잔존인대를 보존한 상태에서 후방 십자인대를 재건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동영상입니다. 만약에 터널을 가늘게 뚫을 수만 있다면은 관절에 대한 손상이 최소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터널을 가늘게 뚫어서, 작게 뚫어서 인대 재건술을 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보통 10mm 정도의 터널을 뚫게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mm 정도 터널을 뚫고 있는데, 10mm하고 6mm는 3m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막상 터널을 뚫고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것이 10mm 드릴 비트가 되겠고, 좌측에 있는 것이 6mm 드릴 비트가 되는데, 막상 터널을 뚫고 보면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그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자각원을 이용을 해야 되고, 잔존인대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절개를 적게 가하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 대퇴 쪽에 내측 광배근 쪽에 절개를 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측 광배근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수만 있다면 근육에 대한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개를 한번 사진으로 이게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쪽 경골 쪽에 내측에만 심줄을 채취하는 부위에만 절개를 이용하고 그 부위를 통해서 저희가 터널도 뚫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붉은 부위의 내측 광배근 쪽에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손상을 최소로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박힌 나사로 인해서 부딪힐 때 아프다, 요즘같이 겨울철이 되면 시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메탈로 된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또한 이런 불편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메탈로 인한 나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되는 2차적인 수술에 대한 부담도 없고, 나사로 인해서, 이런 메탈로 인해서 부딪힐 때 아프거나 겨울 때 시린 그런 불편감도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의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대퇴 쪽은 이렇게 아주 작은 버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고, 경골 쪽은 그림 엑스레이에서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흡수성 나사만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메탈 나사로 인한 불편감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럼 수술하는 과정을 보실 텐데요. 먼저 무릎에서 인대 역할을 할 건을 채취를 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형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듬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아주 강한 실을 이용해서 인대가 좀 보강이 될 수 있게 성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식물이 삽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술하기 전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어서 인대가 이렇게 동요가 있어서 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인대가 강하게 고정이 돼서 동요가 없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전후에 이제 MRI를 촬영을 해서 수술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이쪽 우측에 있는 것이 수술 후의 사진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수술 전의 사진인데, 보시면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검게 인대가 이렇게 이식이 돼서 잘 수술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한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수술이 잘 됐나 안 됐나 검사를 앞서 말씀드렸던 텔로스 부하 검사를 이용해서 밀리는 정도를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한 9mm 정도, 정확하게는 9.5mm 정도 되네요. 후방 동요가 있었는데 수술 후 9개월 된 시점에서 시행한 텔로스 검사를 보시면은 뒤로 밀리는 것이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왜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요인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